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친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위임장 한 장으로 평생의 노동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 그리고 서류 한 장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잔혹한 현실. 오늘 대전중앙시장에서 34년간 좌판을 지켜온 한정분 어머니가 직접 증명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와 위선, 그리고 끝내 지켜낸 자기 이름의 존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귀에 스며드는 인생 이야기, 인생 청취록에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중앙시장은 잠들지 않는다. 한정부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66년을 살며 새벽이 무서웠던 적은 없었는데 요 며칠은 달랐다. 똑똑똑. 또 시작됐다. 누군가 현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멈추면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삐빅 삐빅. 틀린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하는 소리. 누구세요? 정분이 인터폰으로 물어도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발소리만 멀어질 뿐이었다. 어제도 그저께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파우치를 만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유언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34년간 써온 좌판 거래장부. 정부나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지켜야 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전 5시. 평소라면 벌써 시장으로 나갔을 시간이다. 김치와 장아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한정분 어르신 계신가요? 동구 사회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서진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어요. 어르신 댁에서 밤마다 큰 소리가 난다고요. 큰 소리요? 전 혼자 살아요. 무슨 큰 소리가? 어르신 숨 먼저 고르세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으며 수첩을 꺼냈다. 어르신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밤에 방문하거나 귀찮게 한 적이 있나요? 아, 그게. 정분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여러 번 눌렀다. 띵동, 띵동, 띵동. 어머니, 우리예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정분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희가 열쇠 가져왔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미라가 들어왔다. 둘 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미라는 서류가 든 파일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누가 온 거예요? 미라가 서진을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동구 사회복지센터 상담사 이서진입니다. 서진이 다시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신고 접수로 인한 안전 확인차 나왔습니다. 신고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신고죠? 가정 내 위험 상황 의심 신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르신과 먼저 상담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들고 있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상담사님, 사실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요즘 기억이 많이 나빠지셨거든요. 기억이 나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서진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 못하시고. 준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세요. 미라가 파일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상태면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정분이 벌떡 일어났다. 뭔 소리야? 난 아직 정정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라가 달래는 듯 말했다.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서진이 조용히 개입했다. 잠깐요. 성년후견 신청은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 혹시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요. 정분이 단호하게 답했다. 미라와 준호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그런 걸 기억하실지. 준호야. 정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아니?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진이 일어섰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복잡해 보이니 일단 안전한 곳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어요. 긴급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긴급보호요?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가정 내 위험이 의심될 때 어르신을 임시로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였다. 34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간 좌판을 생각했다. 손님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갈게요. 어머니.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뭔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서 더 무서운 거야. 정분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겼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파우치를 꺼내 품에 안았다. 가게 금고에 있던 현금은 포기했다. 지금은 이 서류들이 더 중요했다. 어르신 준비되셨으면 가시죠. 서진이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정부는 뒤를 돌아보았다. 미라가 준호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로 끝내자.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정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서진도 들었는지 미간을 찌푸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부는 파우치를 더욱 꽉 안았다. 3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자기 이름으로.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어르신 편에서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중앙시장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몇몇 상인들이 상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부는 처음으로 자기 좌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좌판보다 중요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이름을 지키는 싸움. 서진의 차가 중앙시장을 벗어나면서 정부는 창밖으로 아직 불이 켜진 자기 집을 바라보았다. 준호와 미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34년간 자기 손으로 써온 장부가 파우치 안에 있었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그 곁에 있었다. 이것들이 자기 이름을 증명해 줄 것이다. 동구 사회복지센터 임시보호쉼터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깨끗한 상담실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일 수 있는 간이 주방이 있었다. 어르신, 우선 차부터 한잔하세요. 이서진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다. 한정부는 여전히 파우치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34년간 좌판에서 늘 곁에 두었던 것처럼 이 서류들만이 지금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르신, 아까 댁에서 아드님 부부가 성년후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정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갑자기 미라가 어머니 혼자 사시기 위험하다, 요양원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서진이 수첩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였나요? 포괄위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라가 복잡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드린다고 했는데. 정분이 말끝을 흐렸다. 서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녀는 의자를 정분 쪽으로 당겨 앉으며 말했다. 어르신, 포괄위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거든요. 그걸로 부동산 처분, 은행 업무, 거의 모든 법적 행위를 대신 할 수 있어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미라가 워낙 똑똑해서 믿고 있었는데.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앙시장 일대가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상금도 제법 나온다고. 그 보상 대상이 누구 명의인가요? 제 명의예요.
집도 가게도 다 제가 남편하고 같이 번 돈으로 산 거거든요. 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그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파우치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부는 망설였다가 파우치를 열었다. 남편이 마지막에 정리해준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이게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고. 정분이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이건 남편 유언장 사본, 그리고 이게 좌판 거래장부예요. 서진이 서류들을 차근차근 살펴봤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 등기부를 보니까 재개발 보상 대상이 많네요. 그런데 아드님 부부가 포괄유임장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셨죠? 네, 미라가 그런다고 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어르신 동의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괄유임장만 있으면요.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요. 서진이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르신, 이 장부에 가족 경비라고 적힌 게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아, 그거는. 정분이 머뭇거렸다. 준호가 가끔 급한 일이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언제부터인가요? 한 2달 전부터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려달라고 하더니 요즘엔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서진이 장부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산해 봤다. 어르신, 지난 2달 동안 총 800만 원이 나갔네요. 다 준호 씨 계좌로요. 그렇게 많이 됐나요? 정분이 놀랐다. 그리고 여기. 서진이 다른 페이지를 넘기더니 멈춰섰다. 이건 뭐예요? 재개발 관련 브로슈어, 후견 상담 예약표라고 적혀 있는데. 아, 미라가 가져온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설명 자료랑 성년 후견 상담 받아보자고 병원 예약도 잡아놨다고. 서진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패턴이요?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나 큰 돈이 관련된 경우에. 서진이 화면을 정분에게 보여줬다.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치매 의심 프레임으로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 이야기. 정분이 기사 제목들을 읽어보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어르신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포괄유임장 요구, 성년 후견 신청 압박, 그리고 큰 돈이 걸린 재개발 보상.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이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기며 정분의 손을 잡았다. 겁먹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선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기록이요? 네, 언제 누가 뭘 요구했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는지, 돈은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 이 모든 걸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야 해요. 서진이 새 공책을 꺼내 정분 앞에 놓았다. 어르신이 34년 동안 좌판에서 장부를 써오신 것처럼 이번에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이게 어르신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정분이 공책을 들여다봤다. 익숙한 장부와는 달랐지만 숫자와 날짜를 적는 것은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런데 서진 씨, 이런 일들을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검찰에 가정범죄 전담부가 있어요. 성년 후견 남용, 문서 위조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검사요? 정분이 움츠러들었다. 그런 큰 곳에 제가. 어르신,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서진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이게 성년 후견 남용 사례 관련 판례집이에요. 보세요, 여기 나온 케이스들이랑 어르신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정분이 판례들을 읽어보는 동안 서진은 조용히 덧붙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재개발이나 상속 같은 큰 돈이 걸리면. 미라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정분이 한숨을 내쉬었다. 워낙 똑똑하고 말도 잘해서 정말 절 걱정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 걱정과 욕심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이라면 어르신 의사를 먼저 물어봤겠죠. 서진이 정분에게 펜을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 시작해보세요. 언제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는지부터 써보세요. 정부는 펜을 받아들고 첫 번째 줄을 적기 시작했다. 8월 15일 마이너스 미라가 처음으로 포괄위임장 이야기를 꺼냄. 복잡한 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함. 잘하고 계세요. 계속 써보세요. 8월 20일 마이너스 준호가 급한 일 있다며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함. 통장 비밀번호 물어봄. 8월 25일 마이너스 미라가 성년후견 상담병원 예약 잡았다고 함. 거부하니 화를 냄. 정분의 손이 점점 빨라졌다. 34년간 매일 써온 장부처럼 이번에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적어나갔다. 어르신 정말 잘하고 계세요. 서진이 격려했다. 이 기록들이 어르신을 지켜줄 거예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좌판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을 시간이었다. 어르신 검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혹시 아드님 부부가 어르신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가 며칠 전에 은행 업무 대신 해주겠다며 가져갔어요. 그럼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카드 사용 정지도 신청하고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어르신 돈이고 어르신 통장인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르신이 주인이에요. 서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정분의 마음도 조금 편해졌다. 파우치 속 서류들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한 무기 같았다.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어르신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함께 할게요. 서진이 따뜻하게 웃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어르신의 동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된 거예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덮었다. 첫 페이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마치 좌판 장부의 첫 페이지처럼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34년간 자기 손으로 일구어온 모든 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가정범죄 전담부. 한정부는 생전 처음 발을 들여놓는 검찰청이 생각보다 밝고 깔끔해서 의외였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한정분 어르신이시죠? 나타난 사람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검정 정장 차림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가정범죄 전담 검사 박민혁입니다. 이서진 상담사님께 연락받고 급하게 시간을 냈습니다. 검사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큰 곳까지. 어르신 민원실이 아니라 면담실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박민혁이 정분과 서진을 안내하며 말했다. 이거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범죄 수사 검토 사안입니다. 면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커다란 책상과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 한쪽에 빼곡히 꽂힌 법전들. 박민혁은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우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검사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성년후견 남용, 문서 위조, 가족 간 재산 갈등 사건을 담당합니다.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처음엔 아프다, 억울하다는 감정부터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박민혁이 펜을 꺼내며 계속했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해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때는 날짜와 구체적 내용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진 상담사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부터 볼까요? 박민혁이 서류철을 펼쳤다. 정분이 어제 쓴 일지와 가져온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르신, 8월 15일 포괄위임장 관련 첫 언급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정확히 누가 뭐라고 했나요? 며느리 미라가요. 어머니 혼자서 복잡한 일 처리하기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라고 했어요. 그 서류가 포괄위임장이라는 설명을 했나요? 나중에요. 처음엔 그냥 간단한 서류라고만 했어요. 박민혁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8월 20일 아드님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때 정확한 표현은 뭐였나요?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줘. 곧 갚을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내가 직접 찾을게라고 했고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게 중요한 진술이네요. 박민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 성년 후견과 관련해서 병원 상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서 걱정된다. 전문의 상담이나 받아보시자고 했어요. 어르신이 거부했을 때 반응은? 미라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박민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를 뒤적였다. 어르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성년후견 남용 사건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는 다 지우고요. 그가 파일을 하나 꺼냈다. 70세 할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아버지 치매 의심된다며 성년후견 신청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에 있었어요. 정분의 눈이 커졌다. 포괄 위임장을 받아낸 아들이 할아버지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다가 발각됐어요. 할아버지는 멀쩡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들은 사문서 위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포괄 위임장은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재산을 되찾으셨고요. 박민혁이 정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분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며느리가 가져온 재개발 브로슈어, 성년후견 상담 예약표 그리고 빠져나간 800만 원. 검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어르신이 의사능력 평가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능력 평가요? 네, 치매나 인지 장애가 있는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거예요. 단 아드님 부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박민혁이 설명을 계속했다. 만약 어르신이 정상 범주로 나오면 상대방의 치매 의심 주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성년후견 신청도 불가능하고 포괄 위임장 강요도 범죄 행위가 되죠. 그런데 만약 검사 결과가 걱정 마세요. 서진 상담사님이 어르신과 상담해본 결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34년간 장부 관리하시고 복잡한 상황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박민혁이 정분의 일지를 가리켰다. 이 기록을 보세요. 날짜, 금액, 상황이 다 정확해요. 인지 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을 수 없어요. 정분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검사님, 그런데 혹시 며느리나 아들한테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아니요. 이건 어르신의 권리예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박민혁이 달력을 펼쳤다. 내일 당장 대학병원 신경과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원에 제출할 거고요. 법원에요? 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아드님 부부가 어르신께 더 이상 포괄 위임장이나 성년후견 관련 압박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서진이 덧붙였다. 어르신, 이미 며느리분이 어르신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부터 막아야 해요. 맞습니다. 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카드 정지하시고 새 비밀번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거래 내역 전부 뽑아오시고요. 정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미라가 더 화낼 것 같은데. 어르신. 박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면허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범죄요? 포괄 위임장 강요, 사문서 위조 시도, 그리고 성년후견 제도 남용. 이 모든 게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박민혁이 정분에게 명함을 건넸다. 어르신, 이 번호로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드님 부부가 다시 압박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저한테도 연락주세요. 정분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검사님,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어르신 34년 동안 시장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때의 그 강함 지금도 있으세요. 박민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감정이 앞서면 증거가 사라져요.
하지만 사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르신이 34년간 장부를 써온 것처럼 말이죠.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떨림이 멈췄다. 마치 시장에서 까다로운 손님과 가격을 흥정할 때의 그 침착함이 돌아온 것 같았다. 검사님, 내일 바로 병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가고요. 좋습니다. 서진 상담사님이 함께 가드릴 거예요. 박민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르신 기억하세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진실과 기록이에요. 어르신은 이미 그 둘 다 가지고 계시고요. 면담실을 나오면서 정부는 처음으로 확신을 느꼈다. 34년간 김치를 팔며 익힌 끈기와 정확성. 그것들이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검찰청 복도를 걸으며 정부는 파우치를 더욱 꽉 안았다. 이제 이 서류들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반격의 무기라는 걸 알았다. 외부로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좌판을 비우고 나온 날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다음 날 오전 9시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한정부는 이서진과 함께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치매 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오히려 당당했다. 정분 어르신?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진료실 안에서 50대 중반의 여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김수연 교수입니다. 어르신, 오늘 인지기능 검사 받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멀쩡해요. 정분이 단호하게 답했다. 김수연 교수가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에서 의뢰서가 왔네요. 성년후견 관련 분쟁 때문이라고.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이 어르신 기억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나요? 네, 며느리가 그랬어요. 제가 깜빡깜빡한다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실제로 그런 증상을 스스로 느끼시나요? 정분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34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계산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손님들 얼굴도 다 기억하고요. 김수연 교수가 웃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사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공간지 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검사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됐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2024년 9월 19일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요. 어르신 성함과 나이는? 한정분 66세요. 김수연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번엔 제가 3개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사과, 동전, 연필 기억하세요. 검사는 계속됐다. 100에서 70 빼기, 시계 그리기, 복잡한 도형 따라 그리기. 정부는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34년간 시장에서 빠른 계산과 정확한 기억을 요구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단어 기억하시나요? 사과, 동전, 연필이요. 완벽하네요. 1시간 30분에 걸친 검사가 끝났다. 김수연 교수가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르신, 인지기능 검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정상 범주입니다. 나이를 고려해도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이시네요. 정분의 얼굴이 밝아졌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의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우수하신 편이에요.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거죠? 네, 의학적으로 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 없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을 나오면서 서진이 정분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며느리분이 뭐라고 해도 의학적 근거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진 씨, 이 결과를 미라가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법원에서 인정하면 되니까요. 그때 정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민혁 검사였다. 어르신,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정상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같은 나이에 비해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상했던 결과네요.
소견서는 언제 나와요? 내일 오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은행은 다녀오셨나요? 지금 가는 길이에요. 혹시 아드님 부부로부터 연락 온 것 없죠? 정분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미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중요한 이야기 있어서 연락드려요. 박민혁에게 문자 내용을 읽어주자 그가 말했다. 어르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만나야 한다면 서진 상담사나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집에 가서 뭔가 뒤져놓거나 가져간 것 같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은행에 도착했다. 정부는 34년간 거래해온 중앙시장 인근 농협에 들어갔다. 어머니, 오랜만이시네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미라가 제 카드랑 통장 가져간 거 아시죠? 네, 며느리분이 어머니 대신 업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시다면서. 정분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카드 정지해 주시고 비밀번호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난 3개월 거래 내역서 전부 뽑아주시고요. 창구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며느리분하고 상의하시고. 제 돈이고 제 통장인데 왜 며느리한테 상의해요? 정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다. 아, 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거래 내역서를 받아본 정분과 서진은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간 준호 명의로 총 1,20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다. 어르신, 이 정도면 횡령 수준이에요. 서진이 중얼거렸다. 제가 허락한 건 800만 원인데 나머지 400만 원은 언제 나간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정분이 쉼터에 있는 동안 40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되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무단 인출이에요. 서진이 말했다. 바로 박민혁 검사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정분이 거래 내역서를 접으며 말했다. 34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인데. 어르신,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증거가 생겼잖아요. 무단 인출 기록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그때 정분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준호였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미라가 화나서 난리예요. 은행에서 카드 정지됐다고 연락 왔다는데. 준호야, 내 돈이고 내 카드야. 왜 미라가 화를 내니?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정분이 거래 내역서를 보며 말했다. 준호야, 너 지난달에 내가 허락도 없이 400만 원 더 가져간 거 아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준호야, 대답해. 엄마.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럼 도둑질이잖아. 엄마. 가족끼리 무슨 도둑질이에요? 정분이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야, 가족이라고 남의 돈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엄마,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야기해요. 안 가. 그리고 더 이상 내 돈에 손대지 마. 정분이 전화를 끊었다. 서진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선을 그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르신, 진짜 가족이라면 어르신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후에 박민혁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의사소견서와 무단 인출 증거 접수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드님 부부가 어르신께 성년후견이나 포괄위임장 관련해서 더 이상 압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그리고 무단 인출건은 따로 수사하겠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정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힘내세요. 저녁 쉼터에서 정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의사소견서, 거래 내역서, 그리고 법원 신청서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서진이 말했다. 어르신, 내일부터는 진짜 역전이 시작될 거예요. 정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중앙시장의 불빛이 보였다. 34년간 매일 서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에 깨어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법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대전지방법원 가사조정실. 한 정부는 처음 들어보는 공간이었지만 생각보다 위압적이지 않았다.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편안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긴장감을 덜어주었다. 어르신 조정이라는 게 재판과는 달라요. 박민혁 검사가 미리 설명해줬던 내용을 떠올렸다.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는 자리예요. 하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50대 후반의 여성 판사였다. 온화한 인상이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안녕하세요. 가사조정위원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한정분 어르신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당사자 간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분의 맞은편에 준호와 미라가 앉았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 보였다. 미라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평소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져 있었다. 우선 신청인 한정분 어르신 측에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이서진이 정분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제출한 증거 자료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철을 넘기며 주요 내용을 읽어나갔다. 의사소견서상 인지기능 정상, 무단계좌 인출 1,200만 원, 포괄의임장 강요 시도.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네요. 준호가 손을 들었다. 조정위원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잠깐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정분 어르신 포괄의임장에 서명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럼 준호 씨, 미라 씨, 어르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인가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1,200만 원 모두 어르신이 허락하셨나요? 미라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워낙 깜빡깜빡하셔서 정확히 기억 못하실 수도. 조정위원이 의사소견서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네요. 오히려 동일 연령대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검사 당시에만 좋았을 수도 있고. 미라 씨.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정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34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산하고 장부 적고. 만약 제가 정말 깜빡깜빡한다면 장사가 될까요? 정분이 가져온 장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지난 3개월 장부예요. 날짜별로 매출, 지출, 손님별 외상까지 다 적혀 있어요. 치매 걸린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조정위원이 장부를 넘겨보더니 감탄했다. 정말 정확하고 체계적이네요. 이 정도 기록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인지 능력이 필요한데. 준호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엄마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힘들다, 그만 좀 빌려가라고 말했지. 그게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였구나. 조정실이 고요해졌다. 조정위원이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럼 성년후견 신청은 누가 먼저 제기했나요? 미라가 대답했다. 저희가.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나요? 혼자 사시기엔. 재개발도 있고. 재개발 관련해서 어르신이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하셨나요? 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재개발 조합에서 설명회도 다녀오고 보상금 계산도 직접 해봤고요. 조정위원이 미라를 바라봤다. 그럼 미라 씨, 성년후견 신청의 실질적인 이유가 뭔가요? 미라가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을 어떻게 쓸지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결정하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가족끼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정위원이 법전을 넘기며 말했다.
미라 씨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는 없어요. 박민혁 검사가 준비해준 자료를 서진이 꺼냈다. 조정위원님, 이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보시면. 조정위원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미라를 향해 물었다. 이 문자는 미라 씨가 보낸 게 맞나요? 후견 게시만 되면 깔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보낸 건가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누구에게 보낸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브로커한테요. 조정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브로커와 무슨 관계시길래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으셨나요? 미라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대신 입을 열었다. 조정위원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위한다고 했는데. 준호 씨, 포괄위임장 서명은 어디서 받으려고 했나요? 촬영 기록이 있나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집에서. 증인 없이 집에서 받으려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조정위원이 펜을 놓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명백한 성년후견 제도 남용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단 계좌 인출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요. 미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정분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라야,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했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조정위원이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앞으로 한정분 어르신께 성년후견이나 포괄위임장 관련한 어떤 압박도 하시면 안 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조정위원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무단 인출한 1,200만 원은 즉시 반환하시고 앞으로는 어르신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어떤 금전적 도움도 요청하지 마세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 씨, 미라 씨 모두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준호가 정분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정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야. 하지만 선을 지켜야 해. 네, 알겠어요. 미라는 끝까지 정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건물을 나오면서 서진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맞서시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정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34년 동안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오늘 미라 씨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죠.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이었는데. 서진이 정분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르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존중하죠. 그 순간 박민혁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조정 결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브로커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로커요?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한 재산 편취 시도로 보입니다. 미라 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정분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어르신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정부는 중앙시장 방향을 바라봤다. 서진 씨, 내일부터 다시 좌판에 나가려고요. 벌써요? 좀 더 쉬시면서. 34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며칠 비워놨더니 손님들이 걱정할 거예요. 서진이 웃었다. 어르신다우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누구도 제 이름을 뺏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성년후견 제도 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자신의 이야기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4년간 써온 장부처럼 정확하고 당당하게.
조정이 끝나고 이틀 뒤 박민혁 검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어르신, 지금 검찰청으로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한 정부는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서진과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다. 이틀 만에 다시 서게 된 시장 좌판에서의 일상이 소중했는데 또다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아쉬웠다. 검사실에 도착하자 박민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어르신, 미라 씨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미라 씨와 재개발 브로커 김태성 간의 대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다. 김태성 후견 개시 절차 어떻게 되고 있음? 미라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고 계세요. 병원도 안 가시려고 하고. 김태성 빨리 해야 함. 재개발 일정 빨라지고 있어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음. 미라 선지급이요? 김태성 후견인 선임되면 보상금 30% 선지급 가능함. 2억이면 6천만 원 미리 받을 수 있어. 미라 그 돈을 우리가? 김태성 당연하지. 후견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 대신 나한테 수수료 20% 줘야 함.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박민혁이 설명했다. 재개발 보상금을 미리 받아서 나누어 가지자는 계획이었어요. 어르신이 성년 후견 결정을 받으면 미라 씨가 후견인이 되어서 보상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다음 대화가 화면에 나타났다. 미라,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 검사를 안 받으시려고 해요. 김태성 강제로라도 받게 해야지.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쉬워짐. 미라 강제로요? 김태성 응급실 후송이면 자동으로 정신과 상담 받게 되어 있음. 그때 치매 의심 소견만 받으면 됨. 미라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김태성, 나 이런 일 몇 번 해봤음. 노인네들이 워낙 고집이 세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음. 서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네요. 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있어요. 이 대화를 보세요. 김태성,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뒤늦게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하지? 미라, 뭔 소리예요? 김태성, 나중에 후견 취소 신청하거나 그러면. 미라,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김태성,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함. 포괄위임장도 미리 받아놔야 함. 미라, 포괄위임장요? 김태성, 그래야 후견 절차 없이도 바로 돈 움직일 수 있음. 훨씬 빨라. 정분이 손을 떨며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거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박민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미라 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브로커와 공모한 계획적 범죄였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미라,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성, 그럼 더 빨리 해야지. 늦어지면 복잡해짐. 미라, 어떡해요? 김태성, 일단 어머니를 집에서 떨어뜨려 놔야 함. 그래야 서류 작업하기 편해. 미라, 그게 가능한가요? 김태성, 학대 신고 들어가면 어르신을 임시 격리할 수 있음. 그 사이에 처리하면 됨. 미라, 학대 신고를 누가요? 김태성, 내가 익명으로 신고해 줄게. 어머니 집에서 큰 소리 난다고. 정분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그 새벽 시간에 누가 도어락 누른 것도? 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들이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서 신고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서진이 정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어르신, 다행히 미리 알게 됐잖아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해서 천만다행이에요. 박민혁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더 심각한 건 이 김태성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광역수사에 들어갔어요. 컴퓨터 화면에 김태성의 신상 정보가 떴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을 벌여왔다고 했다. 이미 김태성은 구속영장 신청했고 미라 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미라도 처벌받는 건가요? 성년후견 제도 남용 시도 사문서 위조교사 횡령 등으로 기소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로 예상돼요. 정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검사님, 준호는 어떻게 되나요? 설마 준호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박민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준호 씨 관련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직접적인 공모 증거는 없지만 화면에 새로운 대화가 떴다. 미라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걱정만 할 거예요. 김태성 남편 모르게 하는 거임? 미라, 네,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설명해 줄게요. 김태성, 그럼 돈 문제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지? 미라, 네, 제가 할게요. 정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준호는 몰랐던 거네요.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박민혁이 신중하게 말했다. 돈을 계속 빌려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을 텐데.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성년후견 남용 음모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 선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분이 복잡한 심경으로 말했다. 미라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서진이 덧붙였다. 어르신, 이런 브로커들은 보통 취약한 가족관계를 이용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꿰어서 부모 재산을 노리게 만드는 거죠. 박민혁이 정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분노하지 말라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신 게 어르신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있나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태성과 관련된 유사 사건이 최소 5건 더 발견됐어요. 모두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재개발이나 상속 관련 큰 돈이 걸린 경우들이에요. 정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많다니. 그래서 어르신 사건이 더 중요해요. 이번에 제대로 처벌하고 판례를 만들어야 다른 어르신들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박민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르신, 재판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접근이나 협박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김태성 측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검찰청을 나오면서 정부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서진 씨, 저는 정말 순진했나 봐요. 어르신, 순진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죠. 그래도 34년 동안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진이 정분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가족을 의심하며 사는 게 정상인가요? 며느리를 믿으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결국엔 어르신이 이겨내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맞서셨으니까 이런 진실까지 밝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중앙시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분이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칠 안 나오시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그날 저녁 정부는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파우치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 다시 읽어봤다. 정부나,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지켜야 해. 남편의 말이 새삼 깊게 와닿았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새 일기장을 펼쳤다. 앞으로는 매일 하루 일과를 적어두기로 했다. 34년간 장부를 써온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삶도 정확히 기록해 나가고 싶었다. 첫 줄에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나는 진짜로 내 이름으로 산다. 창밖으로 중앙시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 또 그곳에 나가서 김치를 팔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법정. 한정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방청석에는 서진과 몇 명의 시장 상인들이 앉아 있었다.
정분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진술하십시오. 미라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였는데 어딘지 자신 없어 보였다. 재판장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한정분의 인지기능 저하를 우려하여 성년 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신청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재판장이 미라와 준호를 바라보았다. 신청인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신청을 취하시겠습니까?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준호 씨도 동의하십니까? 준호가 정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의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청 취하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자료를 보니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있네요. 박민혁 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성년 후견 제도의 악용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피신청인 한정분 씨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정분이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는 34년간 써온 장부와 남편의 유언장 사본을 들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66년을 살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4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김치를 팔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장부를 적었고 손님들 외상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들어 올렸다. 이게 제 능력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장부를 받아 넘겨보았다. 정말 정확하고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치매라고 했습니다. 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정분이 재판부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재판장님,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정분아,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지켜야 해.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처음엔 재산을 지키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 이름을, 제 자존심을, 제 삶을 지키라는 말이었어요. 정분이 미라와 준호를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하지만 제 이름에 거짓 딱지를 붙이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34년 동안 제 이름으로 번 돈입니다. 제 이름으로 산 집이고 제 이름으로 쌓은 신뢰예요. 그런데 그걸 치매라는 거짓말로 빼앗으려 했어요.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었다. 재판장님, 저는 앞으로도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누구의 후견도 필요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정분이 자리에 앉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시장 상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한 후 말했다. 한정분 씨의 진술을 들어보니 성년 후견이 필요한 상태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학적 소견도 정상이고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했다.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향후 유사한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년 후견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로비로 나오자 준호가 정분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엄마를 상처만 드린 거네요. 정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선은 지켜야 해.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라. 엄마 돈 생각하지 말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끝까지 정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로 했고 앞으로 2년간 정분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진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멋있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 34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장사할 때도 선을 지켜야 손님들이 믿어주거든요. 박민혁 검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이 판결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검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몰려와서 정분을 둘러쌌다. 정분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이런 일 당하면 언니처럼 해야겠어요. 34년 장부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이야. 정분이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서류 관리 잘하세요. 언제 어디서 중요한 증거가 될지 몰라요. 한 상인이 말했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가족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경계가 있어야 해요. 법원을 나와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다. 무서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이겨낸 일이었다. 서진 씨,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어르신. 이제 진짜 자유예요. 자유. 좋은 말이네요. 중앙시장에 도착하자 다른 상인들이 반겨주었다. 정분의 좌판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한정분 어르신 승리 축하합니다. 정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우리 자랑이에요. 67살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맞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정부는 집에서 새 일기장을 폈다. 재판 결과를 적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썼다. 오늘부터 나는 정말로 내 이름으로 산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면서 34년간 써온 장부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정확하고 당당하게 써나가겠다. 창밖으로 중앙시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그곳에 나가서 김치를 팔고 장부를 적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눌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에는 이제 아무도 거짓 딱지를 붙일 수 없었다. 정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내 이름 끝까지 지켜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중앙시장은 여전히 새벽 5시부터 분주했고 한정분도 여전히 그 시간에 좌판을 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다. 정분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좌판 김치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34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정분이 웃으며 답했다. 그 웃음에는 예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언니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더 당당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뭔가. 확신이 있어 보여요. 제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이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오전 10시경 이서진이 시장에 나타났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서진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요. 어르신 사건 이후로 비슷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서진이 정분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르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성년후견 남용으로 고민하던 어르신들이 상담센터로 많이 오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혹시 어르신께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분이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요? 무슨 경험담을요? 서류 관리, 가족 간 경계 설정, 이런 것들요. 어르신이 직접 겪으신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분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날 오후 정부는 동구 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어르신 권익보호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실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20여 명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중앙시장에서 34년간 장사하고 있는 한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신문에서 정분의 이야기를 본 어르신들이 많았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상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정분이 가져온 장부를 펼쳤다. 이게 제가 34년간 써온 장부예요. 매일매일의 매출, 지출, 손님별 외상까지 다 적혀 있어요. 어르신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다. 처음에는 그냥 장사를 위해서 쓴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정분이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포괄 위임장 요구부터 브로커와의 음모까지, 그리고 어떻게 장부와 기록을 통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언제 누가 뭘 요구했는지, 돈은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걸 정확히 적어두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런데 가족이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거부해요? 미안한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정분이 단호하게 답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관리의 경계에는 서명이 있고 그 서명의 주인은 우리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우리 의사를 먼저 물어봐요.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런데 혼자서는 무서웠을 텐데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 이름을 잃는 거였어요. 정분이 어르신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에요. 우리 이름으로 산 집이고 우리 이름으로 쌓은 신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우리 의무예요. 교육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정분에게 다가왔다. 언니, 용기가 나네요. 저도 이상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기록 잘 해놔야겠어요. 34년 장부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분이 뿌듯한 마음으로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였다. 엄마. 준호야, 웬일이야? 그냥 김치 사러 왔어요. 정분이 포기 김치를 담아주며 물었다. 미라는 어떻게 지내니?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도 받고 있고요. 상담? 가족관계 상담이요. 자기가 많이 잘못 생각했다고 해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사람은 깨달으면 되는 거야. 준호가 김치값을 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준호야, 이제 그만해. 끝난 일이야. 하지만 정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받아들었다. 엄마, 앞으로 가끔 안부 인사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준호가 돌아간 후 정부는 혼자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사랑이라는 것의 경계를. 그때 박민혁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김태성 선고 결과 알려드려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요. 생각보다 가볍네요.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대신 사회봉사 300시간과 성년후견 제도 교육 의무화가 붙었어요. 그래도 다른 어르신들은 이제 안전하겠네요. 네, 이번 사건으로 성년후견 신청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의료진 소견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재산 상황까지 종합 검토하게 됐고요. 잘 됐네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제도를 바꾼 거죠. 전화를 끊고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해야겠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다. 34년간 장부를 쓰며 배운 게 있다. 정확한 기록이 진실을 지켜준다는 것. 앞으로도 매일매일을 정확히 기록하며 살겠다. 내 이름으로. 창밖으로 중앙시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그곳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김치를 파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약속한 거 지키는 걸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지켜줘야겠어요. 그게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거겠죠?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정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66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함께